아침 9시 시계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은 6개월마다 돌아오는 개모임 날이거든요. 달력 위에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이 마침내 돌아온 겁니다. 거울 앞에 앉아 새로 산 연분홍 블라우스를 매만져 봤어요. 실크의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스며들더군요. 옷깃을 고쳐 세울 때마다 제 안에서 오래 묵은 세월이 조금은 반짝이는 듯 했지요. 손목에 채운 진주 팔찌는 작은 구슬들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며 마치 흩어진 지난 날들을 다시 꿰매어주는 것 같았어요. 곁에 둔 베이지색 가죽 가방은 어제야 사온 새 물건이었지만 벌써 제 삶을 함께할 벗처럼 다가왔습니다. 손잡이를 움켜쥐니 묵직한 무게가 저를 더 똑바로 세워주더라고요. 그 속에는 모임의 내 봉투와 함께 반짝이는 브로치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표 같았지요.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들어왔어요. 코끝이 얼얼해질 만큼 차가웠지만 그 사이로 흘러드는 국화향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휘감았습니다. 순간 젊은 날의 장터 풍경이 떠올랐어요. 새 치마를 입고 동대문 골목을 뛰어다니며 호객하던 제 모습 말이에요. 얇은 장갑 속에 동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촉감, 저녁이면 천 가득한 옷더미에서 풍기던 새옷 냄새. 그때는 힘들었어도 살아있다는 게 분명했고 오늘은 그 모든 세월이 제 등을 떠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발끝까지 내려오는 치마자락이 걸을 때마다 사르르 부드러운 소리를 냈어요. 새 구두의 또각거림은 마치 왈츠의 박자처럼 제 마음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제 가슴도 두근두근 춤추듯 뛰어오르더군요. 오늘은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날이 아니라 제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지 확인받는 무대 같았어요. 저는 나숙희 71살이에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며 평생을 살았지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에 비닐옷 몇 장 걸치고 밤새 재고를 챙기느라 손가락 끝이 까매지도록 고생했어요. 하지만 남들이 잠들 때 버틴 그 시간이 집 한 채, 두 채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결국 성수동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까지 갈아탔어요. 거기서만 월세가 매달 1,000만 원이니까요. 제 노후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단단히 마련된 셈입니다. 아들 인호는 피부과 의사,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예쁘기까지 한 며느리 덕분에 겉으로 보기엔 제 삶에 부족한 게 없어 보이지요. 친구들이 만나면 을에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내곤 해요. 숙희야, 넌 팔자 한번 잘 폈다. 그 말에 속으로는 은근히 기분이 으쓱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길 뒤에는 늘 뼈아픈 질문이 따라붙어요. 근데 손주는 아직도? 그 순간 가슴속이 얼음장처럼 식어 내려가지요. 며느리 수진이는 30에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땐 저도 다독였지요. 괜찮아, 아가.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에요. 며느리는 40이 되었고 손주 소식은 여전히 없어요. 처음에는 함께 울고 다독였지만 개모임에 나가 친구들이 하나둘씩 손자 자랑을 늘어놓을 때면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눈빛은 집안으로 향했지요. 며느리의 고운 얼굴도 의사라는 타이틀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저 대를 잇지 못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왜 우리만? 어느새 다정한 말 대신 날 선 목소리가 앞서 나오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달랐어요. 새 블라우스와 진주 팔찌, 브로치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수키야, 아직 너는 빛난다. 늙지 않았다. 그 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걸음을 한층 더 당당히 내디뎠습니다. 오늘 개모임에서 친구들이 뭐라 하든 내가 듣고 싶은 단 한마디는 이것뿐이에요. 수키야, 오늘은 더욱더 예뻐 보인다. 영부인이 친구하자고 하겠다. 점심 무렵 제 아파트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늦가을 볕이 거실 바닥에 사선으로 떨어지며 누런빛을 길게 그었습니다. 바람결이 한번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창틀이 삐걱대며 오래된 집의 세월을 드러냈지요. 창밖으로는 동대문 시장이 그대로 내려다 보였어요. 좁은 골목길에 나란히 늘어선 노점상들, 무심히 던져놓은 마대자루, 그 위로 오고 가는 비닐봉지의 바스락거림, 바람에 실려 올라오는 튀김기름 냄새와 말린 오징어의 비릿한 향은 제 삶의 오랜 냄새 같았습니다. 저 아래 튀김가게 아주머니가 튀김망을 들어 올릴 때마다 기름을 털어내는 소리가 들려요. 순간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서는 묘하게 두 가지로 들렸습니다. 하나는 분주한 장터의 생기였고 또 하나는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는 고요한 울림이었지요. 나는 두 손을 창틀에 올리고 몸을 내밀어 골목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오래 묵은 냄새가 코끝에 밴 채로 가슴속 어딘가도 뿌옇게 가려진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 골목이 제 전부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옷을 팔며 손님들과 실랑이하고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록 바느질하던 곳.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 마치 제 인생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기분이었지요. 돈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허하냐 나지막이 중얼거린 제 목소리는 창문 밖으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시장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 귓속을 파고들며 오래전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시장터에서 옷을 팔며 밤낮없이 벌어모았던 시절, 제 아들은 언제나 제 품 안에 있었지요. 작은 손으로 제 치마자락을 꼭 붙잡고 있던 그때의 아이는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되어본 듯한 병원을 운영해요. 그 아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멀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정작 저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며느리, 산부인과 의사인 그 아이의 아내가 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까지 좋은 며느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춘 집안이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조건의 가장 빈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렸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예, 아들은 잘 있냐? 손주 얼굴은 언제 보여주려나? 친목계 모임에서 스치듯 던져지는 친구들의 농담은 언제나 제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 아직 젊다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의 공허와 초조가 서서히 다른 모양으로 변해갔어요.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며느리를 향한 날카로운 말이 되어 튀어나왔지요. 오늘 점심 시장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 들려왔을 때 그 소리는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어요. 손주 하나 없는 제 집안이 저 골목 아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와 대조되어 더욱 조용하고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유리 식탁 위를 무심히 바라봤어요. 그 위에 올려둔 하얀 진주 팔찌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요. 언젠가 며느리 손목에도 채워주고 싶었던 팔찌. 하지만 아직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반짝임은 눈부셨지만 제 마음에는 그림자처럼 씁쓸함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수키야, 넌 아직 가진 게 많잖아. 그런데 왜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니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닫자 장터의 웅성거림과 기름 냄새가 차단되며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짙은 공허였어요. 이 아파트를 사면서 꿈꿨던 것들, 마이너스 손주와 함께 거실에서 놀아주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그림으로만 남아 있었지요. 제 시선이 무심히 벽에 걸린 달력으로 옮겨갔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히 표시된 날. 다음 달 또 개모임이 다가옵니다. 그날에도 또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할 것이고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애써 미소 지어야겠지요. 그 생각만으로도 제 속은 이미 답답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자 마룻바닥이 낮게 뚝뚝 소리를 냈어요. 그 리듬은 마치 제 심장의 두근거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공허함이 다시 한번 목구멍까지 차올라 오려는 듯 했어요.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 간장에 졸인 꽁치, 그리고 매끈한 유리그릇 속에서 번들거리는 잡채까지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그 앞에 앉아 있는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젓가락을 드는 순간마다 제 귀에는 오늘 개모임에서 친구들이 떠들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되살아났거든요.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손주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원어민 선생이 따로 붙는다니까. 아이고, 나는 손주 유치원 발표회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네.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그 웃음소리, 그 자랑 섞인 목소리가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아무리 밥숟가락을 움직여도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나만 빼놓고 흘러가는 세상은 아닌가. 내 집만 쓸쓸한 건 아닌가. 내 아들 집만 빈 방처럼 적막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풀이되며 마음 한쪽을 자꾸만 후벼 팠어요. 저는 괜히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조용히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도 제 신경을 긁었어요. 며느라,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제가 일부러 말을 건네자 며느리는 살짝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요. 병원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요. 그 말투, 그 담담함이 어쩐지 제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피곤하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듯한 무언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핑계 같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다시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잡채에서 반짝이는 기름이 불빛을 받아번쩍였는데 그게 마치 제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질투 같기도 했어요. 친구들의 자랑이 번쩍이는 불빛이었다면 제 앞에 며느리는 빛을 반사하지 못한 채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가, 병원 일도 좋지만 그래도 가정이 우선 아니겠니? 제 입에서 불쑥 나온 말은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추었어요. 젓가락 끝이 반찬 그릇 위에서 흔들리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내려놨지요. 네, 어머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주눅든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어깨는 은근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뜨거운 찌개에 김이 피어올랐지만 공기는 오히려 서늘해졌습니다. 그 서늘함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자꾸만 말을 이어갔어요. 다들 벌써 손주 자랑에 정신이 없던데 나는 괜히 고개를 못 들겠더구나. 너도 이제 40이잖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말끝이 매섭게 흘러나왔어요. 사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도로 담을 수가 없었지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번쩍하며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내 그 흔들림은 꾹꾹 눌러 담긴 듯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노력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듯 들렸어요.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제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지.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닐까? 내 말이 며느리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연이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제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 꽁치조림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순간 마치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쓴맛 같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변함없이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이 오히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지요. 그날의 점심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설 때까지도 저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손주 자랑이 여전히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조용한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 마음은 뭔가 꺼림칙한 그림자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제 목소리는 이유 없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아들이 퇴근에 들어올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TV를 틀어놓고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집안이었는데 정적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아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입은 도리어 더 세게 열렸습니다. 예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똑똑히 들어라. 다들 손주 자랑하는데 나만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아들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 대답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이 내 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괜히 나쁜 사람으로 찍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시장에서 제게 따라 나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눌려있던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장바구니를 움켜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깨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프게 눌렸지만 차마 힘을 풀 수가 없었어요. 아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남들이 뭐라 하는데 나라고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지 않니? 제 말에 수진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장바구니 속에서 파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도 어머님 눈치 다 알아요. 근데 가장 힘든 건 사실 저예요. 그 순간 제 걸음이 멈췄어요. 골목에 고등어 굽는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자니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며느리를 몰아세운다 해도 가장 속상한 건 나 자신이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주 얘기로 웃는다 해도 그 웃음은 내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잘나 보여도 그 빈자리는 너무 커서 가려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닐까? 아들이 나를 원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는데도 제 입은 또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떠나질 않았거든요.
이튿날 큰아들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애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큰 며느리와 손주들, 그 집은 늘 화목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고요한 눈빛이, 그 억눌린 한숨이, 나를 향한 작은 항변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 하필 우리 집만, 왜 하필 내 며느리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을 때 시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또렷했어요. 그 웃음이 내 집에도 스며들길 바라면서도 그 웃음이 오히려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다는 걸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환풍구에서 흘러나오는 공기가 분명 같은 바람일 텐데 제 뺨을 스치는 순간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기침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전광판에 떠오르는 번호, 모두 제 귀에는 멀고도 가까운 심판처럼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손끝은 허공을 긁듯 떨리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오래 묵힌 두려움이 드러나는 듯 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다그치면 곧 터질지도 모를 진실이 더 멀어질까봐. 김인호 씨 보호자 되시죠? 드디어 제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순간 눈앞에 보이는 흰색 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이라면 평생 가까이에 온 곳인데 오늘따라 그 흰색은 냉혹한 고지서 같았어요.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펜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쪼개듯 눌렀어요. 끝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임입니다. 선천적 요인이라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순간 제 눈앞의 공기가 쪼개지는 듯 했어요. 불임? 불임이라니? 제 귀가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 검사 오류겠지. 제 속에서 수많은 반박이 튀어나왔다가 이내 꺼져버렸어요. 며느리 쪽을 바라보니 그녀의 눈에 그제야 맺히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단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 인호는 억지로 웃으려는 듯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치 젖은 성냥개비처럼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고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작은 떨림이 어깨를 타고 퍼졌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자랑하던 아들이 지금은 무너져 내리는 성처럼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이 아니었어.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제 귀를 찔렸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수많은 검진, 병원 예약표, 치료 기록. 저는 그 모든 것을 며느리의 부족함이라 단정지었어요.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는 건 며느리의 잘못이라며 그녀를 옥죄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제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두려웠어요. 내가 그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참아온 세월이 사실은 어떤 모욕의 시간이었는가. 그 모든 기억들이 칼날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아이 같았어요. 30을 훌쩍 넘긴 사내가 무릎을 접고 앉아
자기 잘못도 아닌 운명을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욱 가슴을 짓눌렀어요. 잘못은 누구의 탓도 아닌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건 결국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자리였던 며느리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가, 굳게 담은 입술, 차갑게 굳은 턱선.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장사꾼 나수키가 지금은 자기 그림자조차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마치 거울처럼 제 지난날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며느리가 아침에 차려둔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끝내 삼키지 못했어요. 그릇 안에서 기름막이 굳어가는 모습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반짝이던 표면이 차갑게 식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워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제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던 순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까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지키던 순간 모두가 제 손으로 짓밟은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미워했다가 탓했다가 또다시 미워하다가 그리고 끝내는 스스로를 탓하는 길. 모든 화살이 빙 돌아 제 가슴에 꽂혔어요. 어쩌면 며느리가 아닌 제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캄캄했는데 제 마음은 이미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계 바늘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밤새 한숨 한 번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머리맡 협탁 위에는 아들이 어릴 적 쓰던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 공책을 펼치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내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 철없던 글씨가 오늘따라 제 눈에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효도를 하고 싶다던 그 아들이 지금은 스스로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운명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주전자를 올렸어요.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제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꼭 제 지난날의 허영심 같았어요. 처음엔 뜨겁고 요란했지만 곧 사라져버릴 덧없는 욕심. 저는 그 욕심을 며느리에게 쏟아부었고 그 무게에 그녀가 어떻게 짓눌렸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꼭 잡던 순간 그때 저는 참 예쁘다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랑은 비난으로 바뀌고 칭찬은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며느리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제 목소리는 낯설게 떨렸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바람이 한강 쪽에서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묘한 맑음이 있었어요. 마치 저더러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하라고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굳어버린 나물, 식은 국물. 숟가락을 들여다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 음식은 제 지난날 같았어요. 겉은 그럴싸했지만 속은 이미 식어버린 애정. 저는 남의 시선에 쫓겨 며느리를 몰아세웠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잃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제는 상관없다. 제 속에서 다짐이 굳어갔어요. 그동안 귀에 맴돌던 친구들의 웃음소리, 손주 자랑, 흉보는 말들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의 울음,
그 조용한 신음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한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이 집을 다시 사랑으로 세워야 한다. 짧지만 굵은 문장들이 제 가슴 속에서 연이어 솟구쳤어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종이 다시 울리는 것처럼 맑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방 앞에 조심스레 섰어요.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제 눈에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다시 내려놨어요. 아직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말은 준비됐지만 제 얼굴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며느리와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을, 가족은 남이 아니라는 것을, 화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벽 6시 부엌 주전자에서 김이 다 빠져나가며 잠잠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마음에 새겼어요. 이제는 눈치 아닌 눈빛을, 구박 아닌 위로를, 핀잔 아닌 사랑을 주겠다고. 저녁 6시 거실 불빛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분명 환한데 제 눈에는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 인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저. 셋 사이에는 말 한마디 없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방에서부터 몰아친 긴장처럼 무겁게 울렸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고 인호는 제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 큰 잘못을 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감정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너만 원망했다, 수진아. 내가 대를 잇지 못하는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게 다 내 탓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치 보는 걸 당연하다 여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잘못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있었구나. 순간 공기가 무너지는 듯 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인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입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인호야? 왜 혼자 끌어안고 며느리만 욕먹게 했니? 나는 내가 내 자랑거리인 줄 알았다. 의사 되고 집안도 세우고 잘 사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감추고 있었구나.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어요.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꼭 지난날 제 모습 같았어요. 겉으론 크고 당당했지만 속은 길고 길게 늘어진 불안투성이.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걸 왜 이제야 깨닫는지 제 목소리는 차츰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 낮음이 오히려 방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대신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실 저였어요. 그 말에 저는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내뱉은 말들이 전부 제 가슴으로 돌아와 꽂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 저예요. 제 몸이, 제 운명이 이런 거예요.
수진이 탓이 아니라고요. 아들의 외침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순간 제가 움켜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제 손등 위로 핏줄이 솟구쳐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 잘못을 고발하는 것 같았어요. 정적이 흘렸어요. 그러나 그 정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눈물과 고백으로 젖어 있는 침묵이었어요. 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를 괴롭힌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서로 다른 강에서 흘러와 한 줄기로 합쳐지는 듯 했어요. 제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비난이 사과로, 분노가 고백으로, 오해가 진실로, 모든 것이 뒤섞여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이 제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창밖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노랗게 흩어졌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는 그 잎들은 마치 저마다의 삶을 다하고 내려앉는 듯 보였지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제 지난 세월이 겹쳐 보였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돈 벌고 집 사고 옷까지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왔던 날들.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을 괴롭힌 건 집도 돈도 아닌 남의 눈이었더군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한창이던 날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쓰려요.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 듣다가 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던 순간들. 그 서러움이 며느리에게 향한 날카로운 말이 되어 돌아왔지요. 며느리는 늘 제 눈치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고통을 저는 외면했어요. 알고 보니 문제가 며느리에게 있던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제 마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던지 제 입술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아 밤새 베개를 적셨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던 날도 떠올라요.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건 저라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눈에 비친 그녀는 대를 잇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제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저와 같은 여성이었어요. 늦게나마 알게 된 사실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저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달라지려 애썼어요. 계모임 자리에 나가더라도 더 이상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자랑은 못해도 난 아들 며느리가 건강하고 사이 좋은 게 제일 부럽다네. 그렇게 말하자 친구들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보더니 곧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정작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함께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직접 끓여온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간이 짜다, 싱겁다, 타박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가, 참 맛있네. 내 손맛이 아주 좋아.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10년 동안 저와의 갈등 속에서 지워졌던 얼굴이었지요. 식사 후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가, 그동안 참 힘들었지? 내가 많이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사실 전 늘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 눈에 드는 며느리가 못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울컥 차올랐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 한 방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모든 시간이 곧 가족이더군요. 며칠 전 개모임에서 또다시 손주 자랑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차례가 오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집은 손주는 없어도 아들 며느리가 사이좋고 늘 제 곁에 있어주는 게 최고 복이에요. 난 그걸로 충분해. 제 말에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키야, 내가 제일 현명하다. 결국 건강하고 화목한 게 제일이지. 그 순간 저는 마음속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늦가을 바람에 마지막 남은 은행잎 하나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잎을 보며 제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허영과 체면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던 나날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남의 눈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내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수키야, 이제는 너 자신도 좀 사랑해라. 남 눈치 보느라 괴롭히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라. 그 목소리는 지난날의 저를 다독이는 따뜻한 위로이자 남은 세월을 살아갈 저 자신에게 전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